네, 근본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중동부 전선에서의 지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부 전선은 이제 이 7월 5일 날 미 24사단이 서부 전선에 이제 배치게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 한국군은 중동부만 담당해라 해서 중동부 전선의 서부 쪽에 수도사단 1사단, 2사단이 담당하고 동쪽에 6사단, 8사단이 담당하며 동해안 방면에는 이제 3사단이 담당을 하게 되죠. 먼저 이제 이 진천, 청주 지역 전투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치열한 전투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으며 주요한 전투로만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부 전선에서는 미군이 형편없이 이 적에게 밀리는 그런 전투를 했지만 중동부 전선에서 국군은 나름대로 전투를 잘 했어요. 물론 이제 미군의 공군과 포병, 그다음에 탄약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국군의 전투력이 이제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공이 아무래도 이제 서부 전선에 많이 밀려 있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천 청두 지역을 한번 보죠. 북한 제2사단이 진천 청주를 점거한 후에 대전으로 공격을 한다고 최초 공격을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계획상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해갖고 대전을 우측으로 공격해 들어간 것이 2사단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12일간 수도사단이 지연을 시킴으로써 북한 2사단의 대전 공격 기도가 무산이 되죠. 그래서 이 수도사단은 진천, 청주선까지 막 흩어져 내려올 때만 해도 이 고급 지휘관마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유격전으로라고도 적을 격파하겠다는 뭐 이런 각오를 다지고 왔고, 이제 이 마당에서 적과 눈싸움을 하다. 여기서 후퇴하면 적합뿐이고 우리가 설 땅은 없다라고 이 결의를 다졌던 거죠. 진천 청주 지역 전투작전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지도를 보기가 어렵겠지만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진천이죠. 이 진천 북단을 2사단이 공격을 해서 대전으로 이제 진천, 그다음에 청주를 지나서 이제 절로 가려고 했어요. 대전으로. 그렇지만 진천 북단에서 진천 북단에서 후퇴한 수도사단이 문안산, 봉안산 일대에다가 방어선을 구축을 하죠. 근데 북한군 공격이 계속되니까 7월 9일 날 이걸 포기하고 다시 이제 뒤로 밀려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 수도사단이 이 문안산 그다음에 봉화산을 일시적으로 또 탈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뺏겼던 것을 다시 탈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탈환하고 나서 이 진천까지 한번 탈환하겠다라고까지 계획을 세웠지만 7월 10일 날 저녁에 청주로 철수하라고 그래요. 왜? 이제 좌측이 7월 10일경이면은 평택 이선이 다 무너지고 지금 공주로 막 밀려 내려갔잖아요. 7월 10일 청주 철수하라고 하니까 철수하면서 이제 유엔군 전투기를 유도해서 이제 유엔군 전투기가 이제 사단 철수를 엄호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미호천에다 방어진치를 평성을 했지만 평택, 천안, 조천에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쭉 그 전선이 같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쪽이 밀리니까 여기 철수하게 되니까 바로 진천 옆에 있는 여기도 같이 하락해서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호천에다가 이게 이제 미호천에다가 방어했지만 7월 11일 날 북이사단 공격에 이제 항공과 포벽으로 이제 공격해 오니까 항공과 포병을 요청해서 이제 이 격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그 이작 여기서 서부전선 철수하게 되니까 수도사단이 단독으로 여기 청주 지역 여기 미호천 일대 방어 못하니까 이건 청주 지역 이 청주로 또 철수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잘 싸우고 있었지만 계속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다음 음성 지역 전투죠. 음성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군 우리 6사단 7연대하고 1사단이 음성 부근에서 북한군 15사단하고 격돌한 전투가 음성 지역 전투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궁리 전투하고 동남이 전투로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동남리 전투에서 무궁리 동남리 전투에서 크게 이긴 6사단 7연대 장병들에게 1계급 특진 영광도 뭐 부여가 되게 됩니다. 먼저 무궁리 전투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무궁리가 되면 여기가 무궁리예요. 6사단 7연대는 이짝 청주에서 날라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청주에서 이 장원 쪽으로다가 출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미 적들이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 적을 밀어내면서 무궁리를 점령을 합니다. 6사단 7연대가. 근데 이 무궁리를 점령하고 무궁리 북단 약 2km까지 여기 보면 이제 2km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서 확보하고 탈환에 성공을 했지만 이 밀려난 적들이 다시 이게 이제 후퇴했다가 다시 이제 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전차를 증강된 전차로 다 밀고 내려오니까 일대대가 할 수 없이 여기 이 무궁리를 포기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철수하니까 여기 이제 이 동남리 여기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그 2대대도 이제 같이 철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6사단 7연대 1대대, 2대대, 그다음에 3대대 예비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가 여기 적들이 다시 밀고 내려오니까 이제 철수하면서 동남리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동남리 전투는 바로 여기에요. 요건 이제 다음 차트에 나오는 거고요. 이 동남리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데 동남리 전투가 이제 상당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설치되어 있던 1대대가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되니까 여기 설치되어 있던 2대대도 이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고 내려오니까. 근데 이 철수하는데 요 동남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선생 이제 여기 일로 철수했잖아요. 일로 철수했는데 이 동남리 초등학교에 이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여기에다 이제 장비 뭐 다 풀어놓고 이제 휴식하고 막 이러는 것을 본 김재옥이라고 하는 동록 초등학교 선생이 보고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서 여기에 있던 이 대대가
이 동랑리 초등학교를 포위 공격을 해서 적을 경멸하는 겁니다. 이때 뭐 직접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총과 중기관총, 박격포만 가지고 연병장에 모여서 막 그 일부는 뭐 더우니까 이제 벗고 자고 이 밥 먹으러 뭐 민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그 와중을 갖다가 그렇게 모여 있는 적 15사단 48년대 연대 병력을 갖다가 딥다 그 막 그 사방에서 쏴대니까 얘들이 크게 혼란에 빠져갖고 분산해서 전부 도주하게 되고 그들이 버리고 간 박격포 기관총 공유왕이 탄약을 엄청나게 노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그 북한군이 이 사용했던 장비를 유엔 총회에 보내서 이게 소련제다, 소련이 들어왔다 이런 것 이제 알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는 계속 밀리고만 있었던 그 국군이 최초로 대승을 거둔 전투로서 이 전투로다가 육사단 7년대 전 장병들에게 왜 요 무궁리 전투에서도 1대대도 잘했잖아요. 요 2대대가 최초에 전투했고 3대대도 나중에 거들었거든. 그래서 전부 1계급 특진을 시켜주고 참모총장이 현장에서 이제 계급장을 다뤄줬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무궁리에서 육사단 7년대 2대대가 압승을 거둔 것은 1100여 명 사살, 97명 포로 획득, 곡사포 12문, 뭐 기관총 41정, 권총 2000여 정, 장갑차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이 동랑리 전투의 숨은 공신은 김재옥 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청주사범 졸업했고 신창 교사였고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인민군들한테 국군이 다 도망갔다고 말하고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4km 이상 헤매다가 육사단을 만나서 정보를 제공해 줬죠. 그래서 이 김재옥 여사는 이 일로다가 그 부대에 있었던 당시 소위 이득주 소위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이득주 중년까지 되죠. 결혼을 했지만 1963년 고재봉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돼서 아들만 남고 다 죽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고재봉 살인 사건. 그래서 이제 마침 큰아들은 친척 집에 가 있어서 화를 면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2011년도에 그 아들이 그 호국영웅 선정이 돼서 그 국가로부터 이제 훈장을 주서 근데 죽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동랑리 전투와 김재옥 선생이 밝힌 일화죠. 다음 이제 지연전이 계속되는데 충주에서는 그 아까 이제 요게 이제 동랑리 전투했다면 요게 이제 그 육사단 2연대하고 적 12사단이 이제 붙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적 12사단과 1사단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6사단 2연대 혼자서 적 1사단 12사단을 하고 붙은 겁니다. 이게 2개사단하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유엔의 공군 지원이 있었지만 이 청주를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천 단양 지역에서 이제 8사단이 이제 전투를 또 하게 되죠. 8사단 전투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8사단은 원래 이제 그 동해안에 있었는데 제천으로 가락해서 제천으로 동해안에서 이제 전투하다가 그 제천으로 옮기게 돼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제천은 이후쯤 되는 여기쯤 하는데 전투 준비를 해서 적을 막으려고 하는데 대구라고도 하고 충주라고 다시 철수하라고 육군본부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대장이 이 명령이 맞나 틀리냐고 어떻게 여기 강릉에서 제천으로 왔는데 또 가라 하느냐 여기 적들이 내려오고 있는 전투해야지. 그래서 이 명령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명령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면 통신이 막 끊어지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우선 부대를 이동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 남한강 전부 철교 폭파하고 사단장이 직접 이제 육군에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이게 그런 명령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제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주까지 내려가 있던 병력들을 다 끌고 제천을 가려니까 이미 적들이 이 장원까지 와버린 거야. 아, 여기, 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결국은 제천 진입을 포기하고 이 단양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양 북방 15km, 단양이 어디냐면 이제 바로 여기죠. 15km 기점에 이제 적이 있다는 걸 보고 이거를 또 적지소 여기 적지소를 공격을 해서 적들이 분산해서 이제 전부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바로 그 다음 날 적 12사단 이하 30사단 32연대가 막 그냥 또 남한강을 통해서 공격해서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라갔다가 다시 밀고 내려오니까 이 단양에 있던 8사단은 결국 무너지면서 어디 이 중령으로 이제 이렇게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에서 그 전투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동해안에서는 8사단이 제천으로 아까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동해안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이제 후방에서 그 공비 토벌 작전하고 있던 3사단 23년대한테 여기 이거 막으라고 그래. 예. 근데 여기는 일개 사단이 밀고 내려오면서 여기에 보면 해상에서 침략해 들어오는 549 특전여단하고 766 육전대 요게 이제 그 상륙부대들입니다. 이것들이 합세한 부대가 8사단이 빠진 공백인 상태에서 남해안 그 동해 그 도로를 타고 계속 남하하게 되니까 이 23년대는 뒤로 밀리면서 할 수 없이 3사단에는 23년대, 22연대 있는데 22연대는 그 앞서 수도사단 그쪽에서 전투하고 있어요. 이제 전투하다가 이제 피해를 입어서 그 전투력 복원 중에 있었다고. 그래서 20년대 빨리 보내달라니까 지금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결국 23년대 혼자서 계속 밀고 내려오는 5사단과 549, 766 육전대를 맞아서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동해안. 동해안이 계속 밀리게 되면서 7월 1일 날 평해 북쪽까지 철수했다가 7월 4일 날은 이 영해까지 철수하고 결국은 7월 17일 날 이 영덕까지 북한군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에서는 물론 뭐 여기 전선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는데 여기는 전선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이쪽에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밀고 내려와도 이쪽 정석에서 얘가 안 받고 왜 측방이 노출 안 되고 그러니까 내려오긴 온 겁니다. 이 영덕을 점령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영덕은 바로 포항 위에 있고 그 여기 뺏기면 안 된다 싶어서 23년대가 북격은 5사단과 그 이 영덕 전투에서 영덕을 다시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탈환하는데 이것이 몇 번 탈환하면 3번을 서로 주고받고 해요. 이때 물론 미 8군에서는 와 영덕이 떨어지게 되면 포항이 마지막 방어 보호까지 위협받게 되니까 미국에서 큰 충격을 받고 23년대에다가 동해안에 있는 해군들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미 35 전술 비행단 40 전투 비행대다가 막 직접 지원해서 계속 퍼대니까 이 23년대는 영덕을 탈환했고 그러면 다시 북한군 5사단이 밀어서 또 뺏기고 이걸 반복한 3번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이짝 안동 지역에서
안동 지역에서 남하한 북한군 때문에 이게 이제 안동 지역에서 남하해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 얘들이 이제 포항을 되는데 포항을 가서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밑에 포항을 갖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영덕에 있던 23년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3년대는 영덕에서 뭘로? 유엔 해군 그 지원하에 배를 타고 구룡포, 포항 옆에 있는 구룡포로 이제 해상으로 철수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미 25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이 미 25사단이 이제 추가로 증원되는 병력들이 부산에 상륙을 하게 되고 이들은 이제 한국군을 증원해서 북한군이 충주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저지해라 하는 임무와 영일비행장을 경계해라. 그리고 일개연대를 김천에 위치시켰다가 군의 예비로서 언제든지 대전에 증원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고 25사단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25사단 24인대 상주, 의성, 그다음에 김천, 영일비행장 이렇게 이제 배치되죠. 25사단 말고 또 1기병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1기병사단이 포항으로 상륙해서 지연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많은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부전선, 그다음에 중동부전선 살펴봤는데 지금 빠진 데가 어디 있어요? 서남부전선이에요. 서남부전선. 서남부전선은 이자 호남평야 일대예요. 그래서 이 호남평야 일대에서는 바로 북한군 3사단과 4사단이 막 밀고 내려갔어요. 아무도 없어. 왜? 서부전선에서 미군이 괴멸됐다시피 했고 대전 옥천으로 해서 이제 딘 소장이 뭐 실종되는 그런 피해까지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내려갔던 3사단과 4사단은 그걸로 막 밀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 방어를 위해서 광주의 5사단, 전주의 7사단을 새로 편성을 합니다. 새로 편성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5사단과 7사단도 있었는데 여기 병력들을 다 빼서 다른 사단에 나눠줬어요. 왜? 병력이 많이 피해를 입어서 없으니까. 근데 이 사단들은 20%밖에 개인하기가 없었어요. 나머지 80%는 목총이야. 그 여기 편성할 때 막 이 어떤 사람들 막 그때 막 징집돼서 들어오는 병력들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소총도 없이 막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면은 이 4사단과 6사단이 북한군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요게 이제 6사단, 요게 4사단, 요게 3사단, 2사단 막 이렇게 막 새까맣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월 19일 날 군산을 점령했고 22일 날 여기 전주까지 점령했고 23일 날은 여기 광주까지 점령을 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거 다 고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일로 직접 오지 않고 목포로 가서 보급을 받아야 돼. 목포 여수로 가서 병참. 왜냐면 이 육지로 오는 거보다 바다로 오는 게 빠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시간 사이에 아까 상주, 김천 여기에 있던 상주, 김천 여기에 있던 미 25사단을 신속하게 어디로 뺍니까? 요 마산까지 빼, 마산. 여기를 틀어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산을 이동해서 이제 방어선을 구축을, 요게 이제 25사단이지 않습니까? 미 25사단 여기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1기병사단 배치하고, 뭐 여기 막 쭉 나래비로 다 쓰고, 위에 이제 우리 한국군들 이렇게 배치하고 갖고 하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가서 이게 막은 거는 참 2차 대전 때도 없었던 아주 신속한 부대 재배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북한군이 또 이렇게 이 사이사이로 또 치고 들을 걸 고려해서
영남 지역 전투사령관을 임명해서 이제 병력을 내도 배치를 하고, 또 24사단 무력 저기 24사단을 급하게 빼서 진주, 함양, 거창, 그러니까 25사단, 24사단 이렇게 막 배치하는 거죠. 그렇지만 얘들은 오산, 평택, 공주, 대전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충분한 병력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틀어막고 한국군 1군단, 여기 1군단을 철수시키는다. 1군단, 2군단인데 1군단 철수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8사단하고 수도사단이 먼저 서로 철수하려고 난리야. 그래서 이게 또 지연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8사단이 먼저 철수하고 수도사단이 이를 엄호한 후에 철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게 되죠. 그렇지만 8사단 10년대, 16년대, 21년대 먼저 철수한다겠지만 가면서 공격받고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편없이 전력을 막 다 상실하고서 어디로 갑니까? 낙동강으로 간 겁니다. 일로 이제 오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워크 8군 사령관이. 그래서 또 밀린 것이 이제 수도사단은 의성으로 이동해서 이제 의무를 수행하면서 철수하는데 수도사단도 결과적으로 도안했지만 그 피해가 너무 많았다. 낙동강 방어진지 이렇게 쭉 편성했지만 많은 피해를 입고 이렇게 계속 밀려서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던 거는 물론 여기 이제 서부전선에서 밀려서 서남부 지역으로 적들이 들어오게 놔준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동부전선 나름대로 좀 전투를 잘했지만 이쪽에 뚫리니까 좌측이 노출돼서 위험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전선을 240km의 낙동강 방어 지역을 형성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반격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낙동강 방어선은 절체절명의 최후의 방어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것만 넘으면 그 다음에 장애물도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바다로 다 빠져 죽어야 돼요. 아니면 배 타고 보트 피플돼서 일본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처절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